네, 시장의 주요 이슈들, 변수들 살펴보고 투자 전략 세우는 시간입니다. 특별히 펀드 운영하시는 또 매니저들 시각을 듣는 시각인데요. 마켓인사이드 라임 투자자문 임태근 상무님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명절 세 분 처음 뵙는 거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연초 시장이 어려워서 그런데 뭐 지나고 끝날 때 봐야죠. 연말 가서는 또 연초가 어려웠지만 또 좋았다는 얘기를 할 수도 있으니까 당장은 상당히 눌립니다. 이제 1,900을 내주고 회복하고 이런 환경인데요. 어떤 판단이세요? 일단 뭐 1900선 정도에서는 좀 추가적인 하락을 보기보다는 일단 여기서는 반등을 기대하는 것이 더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금융위기 이후에 펀더멘털한 지표를 보면 보통은 이제 하락할 때는 하방 경직성 볼 때는 PBR 1배를 많이 보게 되는데 PBR 1배를 이제 살짝 하회했다가도 금방 다시 돌아오는 모습들을 항상 코스피가 보여왔었기 때문에 PBR 1배 수준에서는 좀 추가적인 하락은 제한된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조금 보는 기준에 따라서 PBR 1배가 뭐 어느 선인지에 대해서는 좀 논란은 있거든요. 근데 대략 이제 밴드를 보면은 한 1880에서 1930 정도 사이가 PBR 1배가 되는 걸로 이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지수대가 PBR 1배의 범위 내에 지금 머무르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뭐 하락을 예단하면서 뭐 추가적으로 현금 비중을 늘린다든지 하는 그 경우는 조금 리스크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무님, 저도 이 PBR에 관련된 부분을 저도 뭐 시청자분들한테 얘기를 해드리고 적극적으로 동감을 하는데 제가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부분은 이제 외국인이거든요. 네. 외국인들의 지금 현재 선현물 플레이를 보게 되면은 그나마 선물 쪽에서는 전일 한 뭐 플러스로 전환을 했지만 한 550계약밖에 되지는 않았습니다. 네. 근데 지금 지속해가지고 매도가 현물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이 매도를 하는 근본적인 이유하고 그리고 계속 이어질지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사실 이번에 이제 외국인들이 매도하는 모습을 보면은 작년 그 5월에 이제 테이퍼링 처음에 이제 불거졌을 때 외국인들이 일단 신흥국 하면 무조건 팔고 보자는 모습으로 이제 매도가 몰렸던 모습하고 지금 굉장히 유사하게 이제 진행이 되고 있다고 보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때랑 좀 다른 점은 일단 이제 테이퍼링 이슈가 불거지면 신흥국이 굉장히 위기를 겪을 것이기 때문에 일단 다 팔아야 된다 이런 생각이었는데 오히려 이번에 보면은 외신들이라든지 해외 아이비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거는 기회다라고 생각하면서 일부 신흥국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싼 가격에 매수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면서 계속해서 매수콜을 이제 부르짖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난번 5월에도 경험을 해봤지만 지금 이 척도가 결국에는 경상수지가 이제 척도가 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하지만 이머징 국가들이 지금 전부 다 어려운 상황이냐 했을 때 그런 이슈에서 지금 자유로운 국가들도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사실 2013년에 이제 이머징 국가들이 주요 이머징 국가들의 그 경상수지 적자폭이 가장 이제 심화가 됐던 국면이고 그러다 보니까 다 이제 나빠졌던 건데 올해만 놓고 봤을 때는 어쨌든 작년에 안 좋았던 국가들이 올해도 안 좋긴 하지만 조금은 개선되는 모습이 나오고 오히려 작년과 올해 역시 계속해서 좋은 국가들이 있거든요. 대표적인 국가들이 이제 한국이랑 이제 대만이다 보니까 당연하지만 이게 지난번 5월에 겪었던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단기적인 이슈로 그치고 결국에는 외국인들이 점진적인 매수세로 이제 이머징 내 차별화가 이루어지면서 매수세가 좀 유입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흥국가 내에서도 이제 차별화가 있을 수 좀 있다는 거고요. 그 대표적인 이제 잣대가 경상수지라는 건데 우리는 차별화될 수 있다. 근데 지금 나타나는 모습은 그렇지 않잖아요. 같이 휩쓸려서 매도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게 이제 중요한 게 제가 말씀드린 게 결국엔 이머징의 센티멘트가 안 좋아지면서 전체가 이제 묶여 있다는 건데 그러면은 이게 이머징 센티멘트가 개선이 되어야지만이 다시 올라갈 수 있다고 보면은 전반적으로 모든 이머징이 개선되려고 그러면은 그게 지금 예단을 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우리가 경상수지만 놓고 봤을 때 이제 과거에 이제 위기를 겪었던 국가들, 멕시코나 러시아, 브라질 또 이제 그 신흥 아시아 국가들이 90년대 후반에 겪었던 위기를 살펴보면은 경상수지랑 주식시장의 바닥이 정확하게 맞지는 않아요. 근데 이게 경상수지가 이제 회복이 될 수 있다라는 그 가시성을 보여주는 국면에서부터 시장이 바닥을 찍고 이제 돌아서는 모습을 보이거든요. 그럼 전체적인 이머징이 바닥을 찍고 돌아설 수 있는 국면이 언제냐면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2013년에 경상수지 적자폭이 제일 컸었고 올해는 어쨌든 간에 이 적자폭이 좀 줄어드는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내년은 좀 더 줄어들고요. 그러면 올해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게 되면은 내년이 더 줄어들 거라는 데 대해서 이제 가시성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라든지 쯤에서 아마 이머징 전반적인 센티멘트가
완전히 개선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시기까지 아직 뭐 1년 넘게 또 남아있는 시기고요. 그 사이에 그러면 이머징이 모두 다 계속 눌려 있어야 되냐 하면은 그 펀더멘탈 놓고 보면은 이게 분명히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차별화가 나타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이거는 사실은 2011년으로 다시 돌아가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은 이머징 국가들이 2011년부터 2013년에 굉장히 좋았던 국가들이 있거든요. 그 국가들이 어떤 국가들이었냐면은 내수 위주로 성장했던 국가들은 동남아시아 증시들 같은 경우는 지수 기준으로 약 15%에서 38%까지 막 올랐단 말이죠. 근데 저희 증시는 2년 반 동안 박스권을 유지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전에 보여줬던 이머징 차별화가 분명히 있었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향후에도 이런 모습으로 이제 수출 위주로 성장하는 국가들은 분명히 차별화되면서 좀 장기적으로 좀 이 그 퍼포먼스 차에서 좀 차이를 많이 벌릴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상무님, 이 연초에 우리 시장에 정말 어려움이 많지만 또 하나의 암초, 복병으로 꼽고 있는 게 바로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입니다. 작년 10월에 이제 일시적으로 2014년 2월 7일까지 한시적 증액 안에 합의를 했는데 2월 7일이면 당장 내일이에요. 네, 부채 한도를 또 좀 늘려야 하는데 상향 협상에 해야 되는데 이 협상 가능성 어떻게 보시는지도 궁금하고요. 만약에 이게 타결이 안 될 경우에 재차적으로 2월 말이 될수록 디폴트 우려가 좀 커질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장 영향이 또 어떨 거라고 보시는지 의견 궁금합니다. 일단 그 미국 이제 정치인들이 어떻게 행동할 건지에 대해서는 뭐 제가 예단을 할 수는 없지만 일단 작년에 발생했던 이제 연유들을 한번 살펴보면은 사실 이제 부채 한도 협상이라는 게 굉장히 정치적인 이슈지 이게 경제적인 이슈는 아닌 거거든요. 그리고 당연히 자연스럽게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작년 같은 경우는 공화당 쪽에서 굉장히 강력한 목리를 이제 부렸던 거죠. 근데 이 목리를 부리게 됐던 이제 큰 연유가 사실 티파티라고 하는 좀 세금을 좀 적게 얻고 뭐 이렇게 공장에 쓰자는 이런 쪽에 좀 약간은 극우 세력이 있는 그런 시민단체들이 공화당에 굉장히 압박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지금 이제 중간선거가 있잖아요. 있다 보니까 공화당 쪽에서 이렇게 되면 자기 쪽 성향에 있는 사람들 결집할 수 있는 한 가지 이슈가 되겠다는 생각으로 그 시민단체 의견을 받아가지고 사실은 작년에 부채 한도 협상을 안 하면서 국민들의 지지를 번 거예요. 근데 봤지만 그 당시 지지 그 여론이 계속해서 협상의 갈등을 겪으면 겪을수록 공화당의 지지율은 계속 떨어졌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궁지에 몰린 공화당이 결국에는 협상을 할 수밖에 없었고요. 근데 지금 올해 2월인데 올해 이제 11월에 지금 선거가 있는데 지금 이 국면에 또다시 그 이슈를 불러일으키면은 지지율 떨어진 상태에서 지금 선거 치러야 된다면은 어떤 정치인이 그런 자살적인 행위를 하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럴 가능성은 좀 작년보다도 훨씬 더 희박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아마 뭐 약간의 마찰은 있을 수 있겠지만 큰 무리 없이 아마 넘어가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7일 현지 시간으로 이제 금요일입니다. 7일 말씀하신 그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과 함께 고용 지표 발표가 있지 않습니까? 다들 이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어제 나온 ADP 민간 고용 지표는 부진하게 나왔죠. 예. 고용과 관련해서는 금요일 날 나올 지표들 어떻게 예상할 수 있습니까? 일단 시장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이제 보고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사실상 이 1월에 이제 1월 고용 지표가 조금 미국의 경기에 대해서 약간의 의구심을 가졌던 모습들을 해소시키는 어떤 한 타결점이 되지 않을까 저희도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12월에 워낙 고용 지표가 나쁘게 나왔을 때는 뭔가 좀 일시적인 위축이 아닐까? 뭐 이렇게 했는데 올해 1월 들어서 제조업 지표를 봤더니만 또 안 좋게 나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실 1월 역시도 날씨의 영향을 생각을 하지만 뭔가 좀 중요한 지표들에서 약간 흔들리는 모습이 나오다 보니까 사람들이 의구심을 또 더욱더 크게 가질 수밖에 없었던 거거든요. 하지만 지금 일시적인 날씨적인 요인이라면은 지금 현재 이번 1월 고용 보고서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좀 긍정적으로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 보고서가 이제 발표되면서 12월 고용 역시도 좀 상향 조정되고 하면은 전반적으로 다시 이제 경기 회복에 대한 신뢰를 가지면서 주식시장도 조금은 이제 조정세에서 좀 벗어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요. 해외 변수는 이제 그 정도 좀 점검을 하고요. 실적이 좀 돌아서줘야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가질 텐데, 지난해 4분기 연간 실적이랑 같이 나오고 있는데, 상당히 뚜껑을 열어보니까 기대치에 안 좋게 생각했는데 조금 더 안 좋은 상황이었어요. 실적이 돌아서지를 않는 상황인데요. 전망치들도 지금 증권사들이 낮추고 있죠. 이게 네. 이제 올해 흐름으로 보면 언제쯤 좀 돌아설 수 있는 시기가 될까요? 분기로 예단을 하기는 좀 굉장히 좀 어렵긴 하고요. 네. 사실 뭐 4분기 실적이 굉장히 부진한 건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이제 코스피의 이제 실적의 이익이 사실 2010년에 이제 고점을 찍고 계속해서 지금 하향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원래 처음에 11년, 12년에 했었던 이제 여러 가지 증시의 이제 논리가
이제 이익이 이제 높아졌는데 더 이상 상승에 약간은 이제 부담이 느껴지니까 그냥 이익이 조금 정체만 되더라도 우리의 어떤 이익 수준 자체가 레벨업 됐기 때문에 코스피의 어떤 밸류에이션 자체가 좀 높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서 코스피에 상승할 수 있다가 이제 대다수의 좀 논리였었거든요. 하지만 이거는 우리의 예상과는 완전히 다르게 10년부터 이익은 11년 들어서 연초보다 연말까지 이익 계속 하향되고 12년 들어서 연초보다 연말까지 계속 하향되고 13년도 또 반복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3년 내내 이익은 계속해서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분명히 일단 아무리 기저효과라고 하더라도 사람들의 기대는 낮아졌고 올해는 작년의 기저효과를 생각하면 분명히 이익이 증가하는 게 맞거든요. 그러니까 방향성 자체가 지난 3년간 다르게 진행되는 게 2014년이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한국전력 같은 경우도 이제 전기료 인상시키면서 적자에서 벗어나고 있고 건설업들 같은 경우도 많은 건설 기업들이 적자를 크게 이제 경험을 했었지만 이제 좀 많이 부실을 해소하면서 올해 흑자로 이제 들어설 가능성이 이제 커지고 있고 그리고 일부 문제 기업들의 이제 적자 같은 경우도 굉장히 이제 축소가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올해는 전반적으로 이제 흑자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고 이익 자체가 분명히 증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연간 전체로 이익 실적에 이제 초점을 맞춘다면은 좀 주식시장을 바라보는 시각이 좀 긍정적으로 봐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내외 변수와 밸류 측면에서 두 측면 모두에서 중기적으로 긍정적인 해석을 오늘 많이 해주셨는데요. 예. 그러면 전략은 어떻게 가져갈까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국면에서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주식시장 참여자들 같은 경우는 좀 주식의 비중을 늘리는 그런 전략이 좀 맞을 것 같고요. 다만 어떤 종목을 늘리거나 섹터나 이런 거 좀 차별이 있을 수 있는데 대형주 중에서는 지금 최근에 이제 관심이 드는 업종 자체는 이제 자동차예요. 왜냐면은 여러분 보시다시피 사실은 일본의 지금 엔저가 워낙 가파르게 진행이 됐다가 이제는 더 이상 진행이 되지 않고 있고 엔저가 멈추는 순간 일본 증시가 굉장히 지금 부진에 빠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추가적인 엔저를 단행할 수 있느냐고 했을 때 사실상 이제 일본은 내부적인 인플레 문제를 지금 굉장히 심하게 겪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또 강력한 뭔가 지난 가속화를 시켰던 그런 정책을 쓰기 어렵다고 보면은 국내 자동차 업종에 대해서 더 이상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전반적인 경기 모니터를 고려했을 때는 자동차 업종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지금 단기적으로는 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마켓인사이드 라임 투자자문 임태근 상무님 오늘 함께하면서 여러 가지 이슈들 전략 세워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